유진그룹의 연례 VIP 갈라 행사는 언제나처럼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국내외 재개, 정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에서 값비싼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권력의 밀담이 공기 중에 은밀하게 섞였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유진그룹의 총재 한태호가 있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그는 무대 중앙에서 짧은 환영사를 막 마친 참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연 회장을 천천히 훑었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가벼운 경외감과 함께 긴장했다. 한태호는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적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고, 그의 성공 가도는 수많은 경쟁자의 시기와 원망 위에 세워져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행사장 구석, 거대한 기둥 그림자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다. 이벤트 보안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저렴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파견된 수많은 임시보안 요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요원들처럼 지루함에 졸고 있지 않았다. 지휘의 시선은 한태호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 가방, 웨이터들의 움직임, 비상구의 위치를 끊임없이 스캔했다.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이 소란스러운 공간에 미세한 불협화음까지 감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평범한 경호회사에서 몇 년 일한 것이 전부였지만 그건 철저히 위조된 과거였다. 한태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주위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직속 경호팀이 철통 같은 방어벽을 치고 있었다. 지유가 속한 외곽 보안팀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 핵심 인물에게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다. 지유는 문득 한쪽 벽면에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잊히기 쉬운 인상. 그것이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만든 보호색이었다. 그때였다. 행사장 뒤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와인잔을 깨뜨리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훈련된 경호원들조차 반사적으로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했다. 아주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의 방심. 하지만 지우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것은 너무나 고의적이고 어설픈 시선 끌기였다. 그녀의 눈은 즉시 반대편, 총재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옳았다. 무대 측면, 조명 장비들 사이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한태호를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남자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는 것이 보였다. 한태호의 경호팀은 아직도 깨진 잔소리에 한눈이 팔려 있었다. 시간은 0.1초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안 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테이블을 뛰어넘어 수십 명의 하객들을 해치고 한태호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총성이 울린 것은 그녀가 한태호의 몸을 밀치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과 거의 동시였다. 탕귀를 찢는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지유는 어깨에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충격으로 한태호의 위로 쓰러졌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켜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태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덮친 여성의 무게와 그녀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비누 향기, 그리고 뒤따른 총성만을 인식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리,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총재님, 한태호의 경호팀이 뒤늦게 달려와 그를 애워쌌다. 지우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한태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커져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태호는 대답할 틈도 없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총격범을 잡아 경호팀장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지우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배어나왔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재빨리 군중 속으로 몸을 섞었다. 연기처럼,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비상구로 향하는 웨이터들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는 사라져야 할 시간이었다. 한태호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VIP 대기실로 급히 옮겨졌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잠깐 그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나를 구한 여자, 그 여자는 어디 있지? 부상을 입었어. 그는 방금 자신을 덮쳤던 여성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판단력만이 담겨있던 눈동자였다. 경호팀장인 조 이사가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총재님,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즉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곳에서. 한태호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장 찾아내 그녀가 나 대신 총을 맞았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알 수 없는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조 이사는 즉시 부하들에게 무전을 날렸다. 검은 정장, 여성 보안 요원, 어깨 부상, 행사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 지우는 이미 호텔의 직원용 통로를 통해 빠져나간 후였다. 그녀는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으로 수많은 보안망을 유유히 벗어났다. 지우는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통증이 격렬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상처를 임시로 압박했다. 젠장. 그녀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이리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 그녀는 조용히 돈을 벌고 흔적 없이 살아가려 했을 뿐인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를 구하고 말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찢어진 재킷 주머니에서 값싼 선불폰을 꺼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 도시를 떠야 할지도 몰랐다. 한태호.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의 눈. 그 눈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이 감사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소유욕 혹은 집착에 가까운 광기였다. 같은 시각 호텔 VIP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태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전의 혼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저격범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지만 그는 고용된 하수인에 불과했다. 배후가 누구인지는 뻔했다. 하지만 지금 한태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찾았나? 그가 조 이사에게 물었다. 조 이사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파견 업체 명단까지 대조했지만 그 여성 요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름은 강지우라고 되어 있지만 업체에 등록된 신상 정보가 대부분 허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한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유령이라고 감히 자신을 구해놓고 허락도 없이 사라져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빚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했는지,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조 이사에게 돌아서며 명령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경찰, 국정원, 심지어 뒷골목 깡패들이라도 상관없어. 내일 해가 뜰 때까지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전국을 뒤져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진그룹 갈라 행사에서의 총격 사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벌 총수를 노린 대담한 암살 시도, 그리고 그를 구하고 사라진 의문의 여인. 언론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놓치지 않았다. 한태호의 이름과 함께 총재를 구한 여성. 사라진 영웅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다. 한태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을 샜다. 그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가벼운 찰과상뿐이었지만 그의 기분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혼란 속에서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자신을 구한 여자의 그 강렬했던 눈빛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조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밤새 모든 인력을 동원해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 고위층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 정보팀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라는 여자는 정말로 유령 같습니다. 그녀가 보안업체에 제출한 주소지는 오래전에 폐쇄된 고시원이었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도용된 것이었습니다. 한태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도용 1개 임시보안요원이 그런 수준의 신분 위장을 한다고 그 업체를 당장 폐쇄시켜. 그리고 조 이사, 자네는 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노력해봤다는 보고를 들으려고 자네를 부른 게 아니야. 총재님, 하지만 조 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한태호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나.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찾지 못할 사람은 없어. 없어야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집요함이 배어 있었다. 한태호는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다. 전략기획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해. 그는 조 이사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을 쓴다. 오늘부로 유진그룹의 모든 홍보 채널을 동원해 총재를 구한 의인에게 보답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걸어 그녀의 얼굴 스케치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 조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재님, 그렇게 하시면 언론의 이목이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약 숨으려는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이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태호의 사생활, 특히 어젯밤의 일은 극도로 민감한 보안사항이었다. 위험. 한태호가 코웃음을 쳤다. 나 한태호를 구한 여자가 지금 내 보호망 밖에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나. 그녀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그렇다면 그녀의 안전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내 방식대로.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구석,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 강지우는 얇은 담요를 두른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작은 탁자와 낡은 침낭이 전부였다. 그녀는 어젯밤 호텔을 빠져나온 후 미리 준비해둔 몇 개의 은신처 중 하나로 몸을 피한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창백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찢어진 셔츠를 벗어 던졌다. 어깨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총알이 뼈를 비껴갔지만 근육을 심하게 찢어 놓았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독약을 상처에 붓고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고통이 전신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부상은 그녀에게 익숙한 과거의 일부였다. 그녀는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꺼내 자신의 살을 꿰매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 하는 기계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그녀는 거울도 없이 오직 감각에만 의지해 상처를 봉합했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그녀는 깨끗한 붕대를 감고는 지친 듯 벽에 기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는 온통 그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의문의 여성 영웅, 유진그룹, 대대적인 수색 착수.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영웅이라니.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그 지긋지긋한 본능이 또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한태호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면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의 오만함.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집착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것으로 분류되고 말았다. 그녀는 절대 잡힐 수 없었다. 그녀가 강지우라는 가명 뒤에 숨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신원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가 과거에 묻어두려 했던 모든 악몽이 현실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녀를 쫓는 것은 한타워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이곳을 떠야 했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았다. 과다출 혈과 고열. 이 상태로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적어도 이틀은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침낭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고통과 피로 속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한태호의 수색망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이 도시를 빠져나갈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 빌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태호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강지우 찾기는 그룹의 최고 우선순위 프로젝트가 되었다. 홍보팀은 보상금을 내건 공식 성명을 준비했고, 법무팀은 초상권 문제를 검토했으며, 정보팀은 전국에 깔린 인맥을 총동원했다. 조 이사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CCTV 확보는 한태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물었다. 호텔 내부는 확보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사각지대만 골라 움직였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간 후의 동선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의 움직임입니다. 정보팀장의 보고에 한태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훈련을 받아 그 보안업체, 다시 샅샅이 뒤져 그녀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 그녀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짜 정보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총재님,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특화된 사람입니다. 한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흥미롭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극도로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감히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 하다니.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흐릿한 CCTV 화면 속 지우의 옆모습을 노려보았다. 자신을 향해 몸을 날리던 그 순간의 잔상. 그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찾아야만 했다. 조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 보상금 100억, 그리고 내 말을 정확히 실어. 내 목숨의 은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기만으로 간주하겠다고 조 이사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협박이었다. 한태호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자신과의 게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강지우라는 여자가 돈 때문에 나오든 혹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 나오든 반드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날 오후 100억 원의 보상금이 걸린 뉴스는 전국을 강타했다. 지우가 숨어있는 반지하 방의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도 한태호의 공식 성명과 함께 어떻게든 복원해낸 그녀의 흐릿한 옆모습 스케치가 떠돌았다. 지우는 화면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미친놈.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태호는 지금 그녀에게 숨을 곳을 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그녀를 찾아다닐 것이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부터 그녀가 스쳐 지나간 행인까지.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100억짜리 현상 수배범이 되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켰다. 이틀을 쉴 계획은 취소였다. 지금 당장 떠나야 했다. 그녀는 배낭에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선불폰 몇 개, 위조 신분증 2장, 그리고 작은 권총 1자루.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동네가 술렁이는 것 같았다. 한타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곱씹었다. 당신은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어. 그녀는 자신을 구하려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지독한 사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리기 전에 한태호의 100억 현상금은 대한민국을 광란으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유령 같은 여성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소동의 이면에서는 또 다른, 훨씬 더 어둡고 은밀한 수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심장부, 총재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박기철 부회장은 값비싼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에 혼란스러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한태호처럼 노골적인 분노나 집착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잘 연마된 포커페이스 뒤로 차가운 계산과 일말의 불안감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총격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지만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보안 요원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젠장. 그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충실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총격범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태호 총재가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지우라는 가명입니다. 박기철은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 여자가 봤을까?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 총격범은 고용된 킬러였지만 그 킬러와 접촉한 것은 박기철의 수하였다. 만약 그 여자가 킬러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배회하던 자신의 수하까지 목격했다면, 혹은 킬러가 제압당하기 직전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면 상상의 나라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았다. 박기철은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 없었다. 한태호가 그 여자를 보호라는 명분으로 찾고 있다면 자신은 제거라는 목적으로 찾아야 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한태호보다 먼저 그 여자를 찾아내. 찾아내는 즉시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는 다시 한번 한태호의 허를 찌를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제 강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남자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한 명은 그녀를 은인이라 부르며 소유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목격자로 간주하며 제거하려 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폭풍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녀의 은신처를 덮쳐오고 있었다. 지우는 어깨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낡은 모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반지하 방에서 빠져나온 후 그녀는 인적이 드문 서울 외곽의 변두리로 이동했다. 하지만 한태호가 뿌린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모텔 주인조차 그녀의 얼굴을 흘끗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선불폰을 켰다. 뉴스 속보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강지우, 그녀는 누구인가? 100억의 여인.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한태호라는 남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는 그녀를 무대 중앙으로 끌어내렸고 이제 그녀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빨리 자신을 따라잡을지 두려워졌다. 한편 유진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은 사실상 한태호의 개인 정보기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조 이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우라는 이름은 완벽한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안업체에 등록할 때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다. 그 지문 데이터,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봤나? 한태호가 스피커폰을 통해 냉랭하게 물었다. 했습니다, 총재님.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국내 범죄자 기록에는 없습니다. 한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범죄자 기록에만 조 이사, 자네의 접근 권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려주지. 경찰청 서버가 아니라 국정원 서버에 접속해 삭제되거나 봉인된 아카이브까지 전부. 조 이사의 등이 선을 해줬다. 총재가 지금 국가 안보 기밀을 해킹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후 조용한 사무실에 경고음처럼 데이터 일치 신호가 울렸다. 조 이사와 팀원들은 모니터로 달려들었다. 지문 데이터가 마침내 하나의 파일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사망 및 기밀 봉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조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건... 화면에는 강지우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 떠 있었다. 이서진, 전직 국가정보원 NIS 블랙 요원. 대테러 및 암살 전문. 5년 전 그림자 독사 작전 중 팀원 전원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그녀는 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였으나 공식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작전은 내부 배신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었다. 조 이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전직 경호원이나 용감한 시민이 아니었다. 국가에 의하게 버려지고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인간 병기였다. 그녀가 왜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지, 왜 그토록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한타워뿐만 아니라 그녀의 과거로부터도 도망치고 있었다. 조 이사는 즉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한태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총재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분노하거나 혹은 이 위험한 인물을 찾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태호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한태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그의 입계는 미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기묘한 호선이 그려졌다. 이서진. 그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국정원에서 버림받은 최고의 요원이라. 어쩐지 그는 조 이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탐욕스러운 광채로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 수집가처럼 혹은 길들일 수 없는 맹수를 만난 사냥꾼처럼. 조 이사. 한태호가 말했다. 당장 전략을 수정한다. 이 여자는 100억 따위에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돈이 아니라 생존을 원하고 있어. 그는 이서진, 강지우, 이외 자신을 구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훈련된 본능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아직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박기철 부회장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시해. 한태호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어젯밤의 암살 시도가 그놈 짓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지금은 물증이 없어. 만약 그놈도 이 여자를 노리고 있다면 상황이 재미있어지겠군. 그는 이미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다. 한태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선언했다. 이제부터 수색은 두 갈래로 진행한다. 공개적으로는 강지우를 계속 찾는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서진을 찾아내 그녀의 과거 적들 그리고 현재의 위협 박기철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겠다. 그는 보호라는 단어에 기묘한 힘을 실어 말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은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 칼을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강지우. 아니, 이서진은 한태호라는 거대한 폭풍과 박기철이라는 암살자의 칼날 사이에서 자신의 과거라는 망령과 함께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시간이 강지우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가 숨어든 낡은 모텔방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어깨의 상처는 꿰매긴 했지만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항생제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약국에 가는 것은 사자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았다. 한태호가 뿌린 100억이라는 돈은 평범한 시민들마저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모텔방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흐릿한 스케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의인의 용감한 행동에 보답하고 싶다. 한태호의 공식 성명은 위선적으로 들렸다. 지우는 그것이 보답이 아니라 소유욕에 불타는 남자의 집요한 족쇄임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새장 속에 넣어 자신의 영웅으로 전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우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한태호의 공개적인 수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젯밤 암살자의 배후, 즉 박기철 부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한태호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만 박기철은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녀가 킬러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박기철의 암살자들은 100억의 눈이 먼 아마추어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조용하고 전문적이며 치명적일 것이다. 그녀는 창문 커튼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모텔 주차장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일반 차량처럼 보였지만 지우의 훈련된 눈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음을 즉시 간파했다. 방탄 처리된 차체, 비표준 안테나. 저것은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었다. 박기철의 사람들이거나 혹은 지유는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배낭을 꺼냈다. 권총을 확인하고 부상당하지 않은 팔로 재킷을 걸쳤다.
고통이 어깨를 찌르듯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5년 전 그림자 독사 작전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복도 양쪽 끝에서 동시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유진그룹의 보안팀 배지를 단 자들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자세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지우는 멈춰 섰다. 강지우 씨, 아니 이서진 씨.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남자들 뒤에서 들려왔다. 남자들이 길을 열자 한태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젯밤의 턱시도 대신 값비싼 맞춤형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은 광적인 열기로 불타고 있었다. 조 이사가 그의 반보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서진,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태호가 어떻게 그녀의 봉인된 과거를 알아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알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직접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방문이 아니었다. 어떻게... 지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한태호는 그녀의 비좁은 모텔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방 안의 누추함과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힐끗 보았다. 상처가 심각하군. 유령 요원이라도 총알은 피할 수 없었나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 대신 기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우는 권총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며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보상금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난 그냥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한태호는 그녀의 말에 피식 웃었다. 갈 길 당신에게 그런 게 남아있나? 이서진 씨, 그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던졌다. 5년 전 국정원은 당신을 배신하고 사망 처리했더군. 당신의 팀원들은 모두 죽었고 당신은 유령이야. 숨어 살아야 하는 존재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 한태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내 적들의 표적이 되었어. 박기철 부회장, 그자가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의 살인 청부업자들이 이 모텔로 오고 있을 거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현재, 그리고 그녀의 위험까지. 그녀는 완벽하게 그의 손아귀에 갇혔다. 그래서 날 잡으러 준 겁니까? 박기철에게 넘기기라도 하려고. 넘겨. 한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감히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을 내가 다른 놈에게 넘겨 착각하지 마. 난 내 것을 빼앗기는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거든. 그는 지우의 턱을 가볍게 붙잡아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어, 아유저. 한태호가 속삭였다. 유령으로 살다가 박기철의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내 손을 잡아 당신의 뭐가 되라고. 경호원 당신의 사냥가에. 지우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한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가에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미소였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세상을 뒤흔들 제안을 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다. 미친 소리였다. 이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빚진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다. 제정신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한태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야. 난 당신의 힘, 당신의 결단력, 그 혼돈 속에서도 나를 지켜낸 당신의 본능을 봤어.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해. 내 적들은 호시탐탐 내 목을 노리고 있어. 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물론 이건 거래야. 계약이지. 당신은 내게 당신의 충성심과 능력을 제공해.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하지. 한태호의 아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름. 당신의 과거는 완벽하게 세탁될 거고 박기철은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을 거야.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터무니없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5년간 유령처럼 살아왔다. 언제나 쫓기고 숨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한태호는 그녀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왜? 하필 안 해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호팀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태호가 그녀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겁고 위험한 소유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경호원은 부하일 뿐이야. 나는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해. 그리고 운명이 우리를 그렇게 엮었어. 당신이 나를 구한 순간 당신은 이미 내 사람이 된 거야.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지독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바로 그때 조 이사의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총재님, 박 부회장 쪽 사람들로 보이는 차량 세대가 이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5분 내 도착 예상. 한태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자, 선택해. 이서진. 여기서 유령처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강지우라는 이름으로 내 아내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밖에서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었다. 고통과 열기, 그리고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한태호의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감옥으로 이끄는 악마의 손인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마침내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을 잡았다. 한태호의 손을 잡은 순간 강지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모텔 복도를 울리던 정체불명의 차량 소리는 한태호의 경호원들이 박기철의 하수인들을 저지하며 내는 소음으로 바뀌었다. 그 짧은 순간 모텔 주차장에서는 격렬한 몸싸움과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다. 한태호는 미동도 없이 지우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내 손을 잡았으면 뒤는 돌아보지 마. 그는 그녀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모텔을 빠져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방탄 리무진에 그녀를 밀어넣었다. 조 이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차는 총알처럼 어둠 속을 질주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거칠어지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한태호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상처 입은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거대한 요새였다. 서울 외곽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태호의 저택은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호랑이 굴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저택 내부의 수술실에 가까운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마취제가 투여되기 직전 지우는 한태호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당신은 이제 강지유야. 그가 선언하듯 말했다. 이서진이라는 유령은 이 수술실에서 죽는 거다. 눈을 뜨면 내 약혼녀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녀는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5년간의 도피 생활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유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다. 그녀는 왕궁의 침실처럼 느껴지는 호화로운 방에 누워 있었다. 어깨의 통증은 기적처럼 사라졌고 몸은 가벼웠다. 최고의 외과 의사가 그녀의 상처를 다시 봉합하고 최신 약물을 투여한 덕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굳은 살 박인 도망자의 손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받은 손처럼 보였다. 일어났군. 한태호가 방 한쪽의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은 좀 어떻지? 내 의료팀이 최고이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지유가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총재님의. 약혼녀 연기라도 시작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죄수가 되었다. 한태호는 그녀의 태도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일어섰다. 연기가 아니야. 사실이 될 거니까. 그는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던졌다. 화면에는 방금 막 속보로 뜬 기사들이 가득했다. 유진그룹 한태호 총재, 목숨 구한 의인과 정격 약혼, 신데렐라 스토리 총재를 구한 영웅, 강지우는 누구, 지유추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꾸며진 신상 명세를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평범한 가정, 무난한 학력, 보안업체에서의 성실한 근무 기록. 이서진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태호의 팀이 불과 이틀 만에 완벽한 강지우를 창조해낸 것이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내 약혼녀야. 강지우 씨, 한태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적어도 박기철을 처리할 때까진. 하지만 이 안에서는 당신이 여주인이야. 내 모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그는 지유에게 새로운 삶과 함께 새로운 감옥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감옥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안전을 보장했다. 지유는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 요새 안에서는 적어도 육체적인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충격적인 약혼 발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기철 부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약혼 미친놈 한태호가 드디어 노망이라도 든 건가.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분명히 그 여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모텔을 덮쳤을 때는 이미 한태호의 경호팀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후였고 목표물은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물이 버젓이 한태호의 약혼녀가 되어 언론에 등장했다. 고작 운 좋은 경호원년 하나 때문에 박기철은 지유를 철저히 과소평가했다. 그는 한태호가 목숨을 빚진 감사의 표시 혹은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유를 한태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사랑 노름이라. 좋아. 총재 자리에 앉아 연애나 즐기시겠다. 그렇다면 그 연애가 얼마나 빨리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지 보여주지. 박기철은 즉시 다음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지유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한태호의 기반을 흔들기로 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유진전자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시장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치명적인 기술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보고서를 흘렸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한태호를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망치는 무능한 총수로 만들어 이사회의 신임을 잃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지유가 이 복잡한 기업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새 장에 갇힌 예쁜 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강지유는 예쁜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호랑이 굴에 들어왔지만 스스로가 호랑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맹수였다. 그녀는 상처가 아물자마자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태호가 허락한 대로 그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조 이사를 비롯한 경호팀은 그녀를 그저 총재님의 은인 정도로만 대하며 경계했다. 여긴 사각지대입니다. 지유가 저택의 중앙통제실에서 조 이색에 지적했다. 동쪽 담벼락 1번 카메라와 8번 카메라 사이 0.5초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전문 스나이퍼라면 충분한 시간이죠. 조 이사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놀라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단 며칠 만에 그들이 몇 년간 운영해온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단순히 저택의 보안만 살핀 것이 아니었다. 한태호가 그녀에게 약혼녀라는 직함을 주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한태호의 서재에 들어가 유진그룹의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직 NIS 요원이었고 경제 분석과 정보 수집 또한 그녀의 전문 분야 중 하나였다. 유진전자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한태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지만 한태호는 침착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지우가 예고 없이 들어섰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약혼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한태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박기철 부회장이군요. 지우가 회의실 스크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 임원이 불쾌하다는 듯 끼어들었다. 강지우 씨, 지금은 그룹에 사활이 걸린. 지우주는 그를 무시하고 한태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루머 유포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조작됐어요. 3분기 해외 매출 보고서. 특히 유럽 지사의 데이터가 실제보다 15% 축소 조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기술 결함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공격 목표는 주가가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유럽 파트너사와의 재계약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가 어떻게 그 핵심 정보를 알았는지 아무도 묻지 못했다. 그녀는 한태호의 서재에서 원본 데이터와 박기철이 언론에 흘린 데이터를 밤새 대조했던 것이다. 그녀의 분석은 전략기획실의 최고 분석가들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한태호는 지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렸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로 들인 것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날카로운 전략가를 얻었다. 박기철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한태호가 아니라 강지우를 과소평가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유진그룹의 최고 임원들은 방금 전까지 총재의 철없는 약혼녀 정도로 여겼던 여자가 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핵심을 꿰뚫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단호했으며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박기철이 심어놓은 스파이, 즉 그의 비서실 라인을 통해 유출되고 조작된 데이터의 흐름을 그녀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한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모인 여러분보다 내 약혼녀가 회사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임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지유를 바라보며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강지유 씨, 지금부터 이 사태의 대응은 당신이 맡아. 조 이사를 포함한 전략기획실과 보안팀은 전적으로 당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조 이사를 포함한 모두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룹의 운명이 걸린 위기 대응의 총지휘권을 공식적으로는 아무 직함도 없는 약혼녀에게 넘긴 것이다. 하지만 한태호의 눈빛은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지유의 능력을 확인했고 이제 그 칼을 적의 심장에 겨눌 생각이었다. 강지우는 한태호의 안주인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지유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전장의 한복판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와 무한한 자원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저택의 중앙통제실을 자신만의 전쟁지휘 본부로 삼았다. 조 이사님, 지금부터 박기철 부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든 라인을. 하지만 강지유 씨, 부회장님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은 조 이사가 망설이며 말했다. 지유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총재님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제 와서 합법과 불법을 따지는 건 사치일 뿐이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기철이 이번 데이터 조작과 루머 유포의 배후라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녀는 박기철이 자신의 비서 라인을 이용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을 입증할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내부 보안망을 신뢰하지 않았다. 박기철이 부회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도어를 심어놓았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NIS 시절의 암호화된 통신 채널. 그녀는 통제실의 가장 안전한 라인을 이용해 단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헤르메스. 그녀의 옛 동료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데이터 추적 전문가였다. 그림자, 도움이 필요해. 대가는 치르지. 답장은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좌표를 보내. 지유는 유진전자의 조작된 데이터가 유포되기 시작한 해외 서버의 로그 기록을 그에게 전송했다. 그녀는 헤르메스가 박기철의 방화벽을 뚫고 그 근원지를 찾아낼 수 있음을 알았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한태호의 전면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한태호는 박기철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진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로 규정했다. 그는 지유가 분석한 대로 유럽 파트너사와의 재계약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회사를 방어하는 총수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뒤에서는 지유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저택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한태호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지유는 적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기묘한 파트너십이었다. 한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완벽하게 맡겼다. 그는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수백억이 걸린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은인이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박기철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유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그가 유럽 파트너사의 임원에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방해하려는 수작입니다. 막을 수 있겠나? 아브리카너스야. 한태호가 물었다. 이미 막았습니다. 지유가 대답했다. 그 임원의 개인 비서에게 익명으로 박기철 부회장이 과거 다른 계약에서 어떻게 뒷돈을 챙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쯤 박기철의 전화는 받지도 않을 겁니다. 한태호는 그녀의 대담함과 신속함에 놀라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유진전자의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박기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생활 문제로 인한 그룹의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태호의 해임안을 상정할 작정이었다. 박기철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기철은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한태호를 비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유진그룹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태호 총재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무능함과 독선으로 인해 우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기철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태호의 사생활, 즉 지유에게 돌렸다. 그는 한태호의 해임안을 발의하며 의장에게 투표를 요구했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이었다. 박 부회장님, 회사를 향한 그 뜨거운 우정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태호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기철은 그 여유로운 미소에 불길함을 느꼈다. 하지만 투표 전에 주주 여러분께 이번 위기에 진짜 원인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호가 문 쪽을 바라보았다.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약혼 발표 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전장에 나선 사령관처럼 냉철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단상으로 걸어왔다.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투표 전에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여러분이 정체불명의 여자라고 부르는 강지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유진전자의 주가가 왜 폭락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조 이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에는 복잡한 데이터 로그가 나타났다. 이것은 유진전자의 유럽 지사 매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기철 부회장님의 비서실 컴퓨터에서 외부로 유출된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박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저건 조작이야.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다. 조작이라고요. 지우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는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이 암전되고 회의실에는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기철의 목소리였다. 데이터는 12%로 축소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루머는 유럽 파트너사 쪽에 집중적으로 퍼뜨려. 한태호가 그 여자에게 미쳐서 회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스토리를 추가하고 이번에야말로 그놈을 끌어내려야 해.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박기철의 목소리, 그의 완벽한 범죄 계획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박기철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호가 지우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보호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에 대한 인정의 표시였다. 그는 얼어붙은 이사진과 주주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제 반역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강지우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태호의 그늘에 숨은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지켜낸 진정한 안주인이자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기철은 잿빛 얼굴로 음모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성난 주주들의 고함에 묻혀버렸다. 한태호가 조용히 손짓하자 회의장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법무팀이 들어와 박기철을 끌어냈다. 그는 그룹 자금 횡령, 내부 정보 유출, 주가 조작, 그리고 총재 암살 교사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되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5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권력의 속성과 배신의 대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다. 그녀가 박기철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린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서진이라는 유령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한태호는 연단에 서서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유진그룹의 암세포는 제거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총수로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유진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감시체계와 훌륭한 조력자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유에게 향했다. 주주들은 더 이상 그녀를 정체불명의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기록적인 상한가를 쳤다. 박기철의 몰락과 함께 총재 약혼녀 강지우가 사실은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전략가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재계의 모든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한태호의 펜트하우스는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지우는 테라스의 유리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불빛을 피해 숨어야 하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한태호가 샤워 가운을 걸친 채 그녀의 뒤에 다가왔다. 그는 지우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었다. 어젯밤에 전투복 같던 정장 대신 지금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존재했던 긴박감이나 거래의 긴장감 대신 낯설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그들의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박기철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한태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 속에서도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오늘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몰라.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임을 깨달았다. 한 번은 육체적인 생명을,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일군 모든 것을. 지휴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우리의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제 몫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죠. 제 과거는 완벽하게 세탁되었고 박기철은 사라졌습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된 셈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말에 한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어쩌면 절박하게까지 보였다. 계약이라고 당신은 아직도 우리가 계약관계라고 생각하나 아니었습니까? 지우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당신은 당신의 안전과 회사를 지킬 파트너가 필요했고 저는 제 생존과 과거를 지울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한태호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시작은 그랬지. 내가 당신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건 분명 거래였어. 내 목숨을 구한 당신을 내 곁에 둘 가장 확실하고 이기적인 방법이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지만 강지우, 아니 이서진, 내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실하게 울렸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했던 거야.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당신의 용기. 상처를 입고도 내 위협을 먼저 간파한 당신의 냉철함. 그리고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며 싸워준 당신의 지혜까지.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내 소유물이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나를 뛰어넘는 파트너가 되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둘 수가 없어. 한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우.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닌 그녀가 선택한 새 삶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상관없어. 당신이 이서진이든 강지우든 나에게는 당신뿐이야.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감히 말하건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울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유진그룹의 총재가 그녀의 앞에서 모든 오만함과 권위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쇼맨십이나 전략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지.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야. 거래도 아니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갈라 행사장의 화려한 보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단순하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나의 목숨, 나의 제국, 그리고 나의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할 파트너로서, 나의 유일한 아내로서 받아주겠어.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5년간 유령처럼 살아왔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에게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강한 모습과 가장 약한 모습 모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여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와 함께 싸워줄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태호 씨.